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부학장을 맡고 있는 폴 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윤송이 이사장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NC 문화재단에서 프로젝토리라는 그 아주 멋진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상당히 밝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또 이 총장님께서 또 간증까지 해주셨는데 저와 어떻게 보면 결이 너무 많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그 말씀에서 아마 비슷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유 있는 혁신, 이유 있는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스탠포드에 이제 21년 차 있으면서 그동안 많은 혁신적인 것들, 또 학생들, 또 인재들 만나보고 여러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저의 생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유 있는 혁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세상의 그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또 갈망하는 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의 그 이유는 공공의 선과 관련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의 선이 그 배제된 그런 혁신과 지성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그 혁신에 속한 창의성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그 사례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 분들이 이와 같은 스토리를 아마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혹시 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은 여러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를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혼자 고민을 해서 어떻게 혼자 천재성을 갖고 일어나는 일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그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남아공에 살고 있는 그 리처드 벤제스라는 그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손가락을 잃었고 또 인공관절 손가락으로 그 대체하는 방법을 찾던 중에 그 미국의 이반 오웬이라는 그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그 손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리처드가 이반한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그 3D 프린팅 기술로 인공관절 그 손가락을 이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남자, 이분이 바로 이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인공관절은 그 손가락 그 상태에 잘 맞아야 하고 또 불편 없이 또 물건을 잘 집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무게가 있는 그 물체를 잡아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되어야 되고 또 부러지지 않고 고장이 잘 나지 않아야 되는 등, 인공관절 손가락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재료공학, 물리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지식을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 두 남자가 그 3D 프린팅 기술로 손쉽게 제작하는 그 방법은 그 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결국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리차드도 자기 손가락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손이 기형적으로 이렇게 생겨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리암이라는 이 소년이 그 5살짜리 꼬마 아이였는데 남아공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손가락이 없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주고, 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동물들도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돼서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Enable the Future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딸하고 같이 이 활동을 해서 수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그 인공관절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른 또 케이스를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그 실리콘밸리에 저도 이 수업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인공 로봇, 진짜 저는 로봇을 종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그 로봇 같이 생기게끔 많은 노력을 하긴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쁘게도 만들 수 있고 더 인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5학년 학생들이 만든 건데, 이거 이제 선생님께서 한 학기 동안에 그 공공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프로젝트를 구성해 보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저기에 있는 그 남학생이 그 라지 그 파리크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심장 혈관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심장 혈관 수술 훈련하는 세트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트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게 뭔지를 또 알게 되고 공부하고,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학기 내내 이제 저 친구 같은 그 팀원 동료들하고 같이 저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학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 각 팀들이 이제 자신들이 만든 이제 프로젝트를 전시하고 설명하는 이제 행사가 열렸고, 또 물론 많은 그 시도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라지라는 친구는 이제 자신들이 그 종이 박스로 만든 그 사람 모형 가슴에 3개의 이제 구멍을 뚫어서 한 구멍에는 이제 웹캠이 달려 있는 막대기를 놓고 나머지 2 구멍에는 집게들이 이제 달려 있어서 실제 그 복강경 수술을 하는 걸 시연을 이제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나요? 이런 거 하셨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저는 뭐 기억이 이렇게 맞는 기억밖에 별로 없네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하위 1%였던 관계로. 근데 이 학생들은 지금 저런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들이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는 서버를 이제 사용해 가지고 복강 내시경 그 카메라를 연결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꺼졌어요. 그래서 화면이 꺼졌네,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이 서버가 꺼졌다, 이거 빨리 리부트를 해야 돼 그러면서 다시 막 이렇게 막 툭탁툭탁 하더니, 컴퓨터를 하더니 뭐 서버를 리부트 시키고 다시 그 카메라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맞구나, 이게 누가 도움을 줘서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해낸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수술하는 이 세트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 3D 프린터로 사람 인공 심장을 프린트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혈관들을 연결한 거고, 또 그 안에 있는 혈전을 직접 복강경 수술을 해서 꺼내내는 그 과정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연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물론 그 학교에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됩니다. 이 라지라는 이 친구는, 이 초등학교 5학년 친구는 마음속에 그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신의 팀이 만든 그 복강경 수술 시연 세트 같은 것이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의료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심장 질환과 혈관 제거 수술 등의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의료계 진출에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아마도 그 더 많은 유능한 의료진이 생기면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심장마비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셨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잃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분은,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마뉴 프라카시라는 젊은 청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소외된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의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친구입니다. 특히 이제 이 개발도상국 이 사각지대 이런 데 가보면, 소외된 지역에 가보면 사실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이 이렇게 제대로 잘 갖춰 있지 않고 열악한 상황이 많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이걸 보면서 보니까 이 현미경이 없던 거예요. 현미경이 깨져 있거나 부서져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아주 기본적인 장비인데,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현미경이 고가의 장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 갖고, 또 의료기관, 학교, 실험실 이런 데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고장난 채로 이제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마뉴라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값싸면서도 고해상도이면서도 고장이 나면 뭐 이걸 수리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또 하나 꺼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뭔가 장비를 이렇게 필요로 할 때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장비를 사서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뭔가를 보내주면 사실 더 큰 돈을 들여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장비를 보낸다 해도 또 숙련된 그 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작은 것이라도 뭐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이 거기에 또 없고 또 수리할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기부되어진 장비라도 창고에서 금방 녹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마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종이접기 현미경을 이제 발명하게 됩니다. 그 종이를 접은 걸 이렇게 피면 바로 이제 현미경이 되고 상당히 고해상도의 현미경이 되는데 단돈 500원을 들여서 이 현미경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현미경 뭐 몇 개를 보낼 걸 가지고도 뭐 수천 개의 이 종이 현미경을 여러 기관에 이제 보낼 수 있게 되죠. 근데 또 이 젊은 친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미경 종류도 각종 질병에 맞게 다른 현미경들을 개발을 하고 또 다른 그 물질 연구를 위해서 개발을 계속 해 나갑니다. 또 주위에서 이게 보니까 현미경도 없지만 또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그 질병 분석의 그 기본 장비인 혈장 분리기가 필요한데, 혈장 분리기는 이제 원심 분리기거든요. 근데 원심 분리기는 혈액을 이제 빠르게 회전시켜서 혈장을 분리하는 이제 장비입니다. 근데 고속 모터가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마뉴 이 젊은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또 저 새로운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발명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자기 그 조카 애들이 갖고 노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 실하고 이렇게 원판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윙 하고 돌아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놀아보셨나요?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단추를 넣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마뉴가 보기에 저거 정말 빨리 돌아간다, 엄청 빨리 돌아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서 실하고 이 종이를 가지고 원심 분리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 또 그 관심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의 원심 분리기는 회전 그 속도가 분당 수천 번 정도 되는데, 이 단돈 200원을 들어서 만든 혈청 분리기는 분당 12만 5천 번의 속도로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값싸고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원심 분리기를 이제 발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원심 분리기 몇 개 살 돈으로 수만 개의 그런 이런 값싼 원심 분리기를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저희 스탠포드에서 영입했습니다. 스탠포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창의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발휘하도록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또 계속해서 저는 창의적인 그런 개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창의적인 것은 제가 이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유 있는 혁신. 그래서 이런 좀 단계가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를 가슴으로 느끼고 그 혁신의 이유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어떤 이유를 보더라도 가슴적으로 별로 느낌이 없으면 뭐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이유 뭐 그런 게 있네, 뭐 저런 도움이 필요한 게 있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런 고통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개발 지역에서는 현재 고통이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창의적 생각 또는 혁신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지 느끼고 필요하다면 또 함께 생활도 해보고, 그러면서 같이 아파보고, 그러면 실제로 피부로 느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진정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1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1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찰을 유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관찰, 그 문제에 대해서, 또는 그 문제가 놓여 있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또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존재하는 조건, 현재 존재하는 해결 방법,
또는 가능한 해결 방법, 비용 등등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끊임없는,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는 가정적 질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끊임없는 가정적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떨까? 만약 조건이 바뀌게 되면 어떨까? 방법을 바꾼다면, 또는 비용을 적게 들게 한다면, 이런 what if와 같은 가정적 질문을 통해서 많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포기하지 않고 실수를 하면서 계속 시도하는 거죠. 상상하는 대로 여러 디자인을 해보고, 또 모양을 바꿔보고, 크기를 바꿔보고, 배경이나 색상을 바꿔보고, 또 재료나 재질을 바꿔보고, 프로토타입이 이제 생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정하고, 또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결과가 생각과는 완전 반대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해서 이와 같은 시도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네 번째 단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는 그 모든 분들, 학생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제 창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유 있는 혁신. 그것도 나만의 것이 아니고, 또 극단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데 동요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공공의 선이 되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창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앞에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4단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2010년에 이 스마일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스마일이 이제 Stanford Mobile Inquiry Based Learning Environment라는 그런 질문 플랫폼입니다. 질문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 창의 문화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적 질문을 이게 할 수 있는, 마음대로 공유하고 또 서로 분석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풀어보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가 만들게 됩니다. 그 가정적 질문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적 그 인지 능력, 메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게 되게 그 브레인 과부하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 자주 접하다 보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스마일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고, 또 거기다 뭐 미디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림이나 뭐 동영상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기 팀이나 클래스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로 그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뭐 질문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겠어. 아니면 너의 질문 뭐 그 정도면 됐는데 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리플렉트를 같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많은 지식 분야에서 그 창의적 질문, 또한 그 사고의 확장을 유도해서 전에는 이제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이 프로세스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국 기업의 S사가 있는데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 S사와 함께 제가 이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질문을 만드시라고, 이 중역분들한테. 그 S사의 중역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을 만드십시오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에서도 제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가 궁금해서 제가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그 중역분들이 그 질문을 올리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불편하신 데가 있습니까? 질문이 왜 안 올라올까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아이디어 나는 많습니다. 아이디어 많고 아주 뭐 엄청나게 창의적인 질문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에 제 이름이 좀 안 나오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과 이름이 나오면 뭔가 이 두려움이 있구나, 뭔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제가 잘 모르는. 그래서 그게 또 문화 차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지만 질문을 했다 괜히 맞는 경우도 있었고 혼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또 회사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 분야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그 과목, 뭐 학교에서는 많은 과목, 뭐 기업 교육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 질문을 또 같이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이 질문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뛰어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섞여지기 때문에 질문 만드는 것도 같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2015년 정도에 이제 도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사 전체에게 공개를 합니다. 저는 이 구글의 그 도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 구글의 그 기업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상당히 놀라운 그 시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도리,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네모를 찾아서, 물고기 나오고 네모를 찾아서, 거기 보면 도리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파란 물고기. 그 파란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자꾸 까먹죠. 까먹어서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 그 시스템 이름을 도리라고 이제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마음껏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 지금의 서치 엔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치 엔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엄청난 질문들이 이제 그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서로 질문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별표를 이렇게 주고. 별 5개, 별 5개가 이렇게 많이 모아지면 이제 질문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많이 그 별표를 받은 질문들은, 그건 이제 CEO가, 그 대표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직접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리라는 시스템을 시도한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왜냐하면 이 질문하세요 한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서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했을 때 질문이 많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땀이 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환경,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컬처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거는 컬처는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심어진다. 그게 지속 가능성한 문화가 되려면 그만큼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스마일 시스템과 동시에 여기에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두뇌를 자극하는 게임들이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자꾸 이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업앤다운 게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업앤다운,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다, 뭐가 올라가면 뭐가 내려간다, 이거를 계속 핑퐁처럼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퀴즈를 촬영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세호 씨하고 유재석 씨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세호 씨한테 이게 던집니다. 만약에 유퀴즈에서 조세호 씨의 분량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 유재석 씨가 그러면 제 팬들의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유재석 씨의 그 팬들의 시청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범위, 새로운 영역을 대입시켜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게임을 제가 했는데, 그게 방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1월 2일 날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나올지는. 근데 이제 그런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발전시키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핑퐁 하듯이 여러 사람과 계속해서 창의적인 그런 질문들을 서로 만들어내고 같이 풀어보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문화를 정착시켰을 때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학교가 했으면 좋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블룸스 텍사노미라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건 사실 주입식, 그런 단답형, 뭐 암기식, 뭐 이런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주류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이해하고, 뭐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네, 그런 것들이 주가 된다는 게 이제 저차원적인 생각들이고 활동들이고, 또 고차원적인 생각들은 학생들이 뭔가를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만들어보고, 네,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학교가 이제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일 시스템에 제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롬프터라는 기능인데, 한번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질문을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그룹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수업이라면 클래스가 될 것이고, 뭐 팀이라면 팀의 이름을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 활동에 들어가서 이제 프롬프터를 세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단어들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임의적인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과학 공부를 했다, 사이언스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관련된 단어들을 넣겠죠. 뭐 lift, weight, 뭐 thrust, 뭐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습니다. 뭐 drag, 네, 이런 걸 넣고, 뭐 그다음에 density,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altitude.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파일럿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과 관련된 그런 과학적인 단어들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프롬프트를 세팅을 해놓은 게 저 단어들 리스트 중에서 랜덤리 2개를 뽑아서 바로 이제 제안을 해줍니다. lift와 drag을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라. 그럼 학생들이 lift와 drag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겠죠? 거기서 이제 여기다 이제 if 가정적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drag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더 늘어나야 그 same amount of lift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괜찮은 질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thrust하고 이게 drag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시스템은 그 질문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질문을 올리게 되면 그 질문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그래서 drag이 줄어들게 되면 뭐가 그 acceleration, 가속도를 더 증대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는 그 thrust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들고, 그날 다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자유롭게 만들고, 또 이 질문 만든 것들을 서로 이제 누가 더 창의적인 질문을 만들었는지 경쟁도 하게 되고, 좀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효과가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를 오픈 엔디드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질문으로도 만들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과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야에 제가 이거를 시도를 했고요. 뭐 스탠포드 대학은 물론이나 많은 대학교에서, 그다음에 많은 그 개발도상 국가에 있는 초중고 대학교 이런 데서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질문을 한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질문은 상당히 그 초기에 아이들이 만들었던 질문이에요. 상당히 단답형이죠. 몇 년도에 이디오피아를 이태리가 침공했습니까? 이거 저희 옛날에 했던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난 해, 뭐 이런 거.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거기서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그러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과감해져요. 전에는 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과감하게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질문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만든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질문은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지, 우리의 헌법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뭐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 좀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질문을 하는 거죠. 많은 분야에서, 그것이 과학이든 뭐 역사든 정치적인 거든 언어적인 거든 많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마일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게임도 있지만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해서 두뇌를 자극하고, 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익숙하게 되고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질문, 다 똑같이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색깔의 그런 모양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창의성은 태도이자 여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태도이자 여정이다. 네. 전 태도에 대한 그 단어를, 태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다시 배우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다시 배우다라는 책에 제가 하는 말은 태도는 확률을 이긴다라는 말을 거기서는 또 합니다. 그 제 삶의 간증입니다.
제가 하위 1%였던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온 사람이 스탠포드에서 교육대학원 부학장을 하게 되기까지는 태도는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창의성은 태도이자 여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화학 공부를 좀 하신 분이면 아니면 그냥 뭐 시사적으로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암모니움 나이트레이드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만들어지기까지 뭐 엄청난 그 창의성과 그 여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세상의 굶주림을 줄이기 위해서 비료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만 바뀌면 이게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레바논에 가서 그 시리아 난민 아이들하고 이제 스마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서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레바논의 항구에 베이루트에 배가 정박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 암모니움 나이트레이드가 꽉 차 있었는데 그게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 주변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제가 그걸 직접 가서 봤는데 너무나도 참혹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장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30만 명이 사람들이 집을 잃고서 이제 다른 데로 이주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암모니움 나이트레이드가 어떤 이유를 위해서 만들어졌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혁신적인 거죠. 전 세계의 그 굶주림을 줄이기 위해서도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난 폭발력 때문에 많은 사상재를 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 진정한 교육자라면 창의성 교육을 할 때 그 많은 좋은 이유들, 혁신의 이유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시간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 작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리암 오캘리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깨진 유리들을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깨진 유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빛을 발하면 그 빛이 그 깨진 유리를 통해서 벽에 이제 저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작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작품을 제가 처음 본 순간 느낌이 우리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고 깨져 있는, 어떻게 보면 버려져야 될 그런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볼품없이 깨져 있지만 이 깨진 것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을 하면 저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주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해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완벽을 추구한다기보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도 그 빛을 반사해서 멋진 창의적인 세상,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여정을 같이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